안녕하세요. 상담소 성기정입니다. 오늘은 사례 하나를 살펴볼 건데요. 락강정신분석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한 애매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자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떠한 심리적인 갈등과 감정이 생겨나는지에 대해 흥미로운 그런 설명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존의 자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들과 어떤 면에서 다르거나 같은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31년 파리에서 어떤 한 여성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여배우 위게트 뒤플로를 칼로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여배우를 칼로 찌른 가해자는 평범한 철도회사 직원이자 아이의 엄마였고 소설을 쓰기도 했어요. 이름은 마그리트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의적으로 공격을 한 것이죠. 공격을 한 이유는 그 여배우가 자신의 아들을 해치려고 한다라는 망상 때문이었어요. 박해 망상이죠.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위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굉장히 실질적인 공포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그녀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됐을 때 수년 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이런 박해 망상이 일순간에 사라졌다라는 점입니다. 락강은 이제 마그리트가 체포된 지 약 2달 뒤에 파리 생탐 병원에서 처음 만나게 됐고요. 1년 넘게 그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이 사례를 분석한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명으로 사용된 에메라는 이름은 마그리트가 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랑받는 자라는 뜻 에메인 건데 어떻게 보면 그녀의 소망을 드러내는 이름이기도 한 거죠. 이 분석에서 락강은 이제 그녀가 공격한 것은 칼로 찌른 것은 여배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타인을 찌른 것, 타인을 공격한 게 자기 자신을 찌른 것이 되느냐 싶죠. 굉장히 아리송하잖아요. 지금부터 이 수수께끼 같은 마음의 현상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임신 중에 아이를 잃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하는 그 시기에 극심한 불안이 시작됐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문학적인 열망도 막 끌어올라서 소설을 2편이나 쓰기도 했는데 이 2편 모두 출판사에서 계속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경험도 있고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하는 그런 어떤 좌절감 그런 것도 계속 쌓여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겠죠. 그리고 이때쯤에 이제 자기 아이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피해 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그리트가 위협으로 느꼈던 대상들에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보면 다 이제 자유롭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지닌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녀가 공격했던 그 여배우도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던 배우이기도 했고 당대의 어떤 그 시대의 우아함, 성공 이런 것의 아이콘이었던 그런 여성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콜레트라는 작가도 있었는데 그녀 역시 굉장히 유명하고 성공한 작가였고 문학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규범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자유로운 그런 삶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욕망과 자유를 드러낸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에메는 이러한 여성들을 동경했어요. 이상적인 롤모델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도 아니고 내가 선망하고 동경하는 사람이 내 아이를 유괴해서 해치려고 한다거나 내 소설의 아이디어를 훔치려고 한다거나 혹은 신문에 나쁜 기사를 써서 나를 모욕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그런 피해 망상을 갖게 된 거죠. 여기서 하나 질문해 볼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닮고 싶고 우러러보는 그 대상이 동시에 공격과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물론 어떤 부러움,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부러움, 시기, 질투 이런 감정으로 단번에 설명할 수도 있지만
락강의 거울 단계 개념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현상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울 단계를 살펴볼게요. 일단 갓난아기를 떠올려 보면서 좀 시작을 해보면 이 갓난아기의 경우 자기 몸을 아직 통제하지 못하죠. 뜻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감각들이 뒤섞여 있어요. 내가 뭐 팔을 움직이는 건지 다리를 움직이는 건지 뭘 하는 건지 감각들이 여기저기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죠. 몸이 하나로 통합이 된 게 아니라 조각조각 난 것처럼 경험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울 앞에 서면 전혀 다른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각하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정리된 굉장히 완전한 형상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직 통합되지 않은 그런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이는 거울 속에서 이미 완성된 전체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에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죠. 저게 나다라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는, 내가 나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는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이죠. 자아는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생겨난다라기보다도 외부의 이미지를 빌려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게 이제 락강의 자아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을 나로 받아들임으로써 나라는 것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락강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형상이라는 건 만들어진, 그러니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드는 것, 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아라는 것은 어떤 경험들의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이미지가 오히려 나를 만들어가는 틀, 구성하는 것으로서 작동한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미지에 맞춰서 스스로를 구성해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굉장히 완전해 보이는 그 나의 자아 이미지, 그리고 파편화된 신체 감각 속에 자리한 나 사이에는 간극이 생기고 늘 긴장이 존재하겠죠. 내가 되고 싶은 굉장히 이상적인 자아, 이상적 자아의 이미지를 이미 구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에게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긴장감 역시도 이런 간극에서 비롯됩니다.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면 동경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선망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나는 아직 그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래서 그 관계는 너 아니면 나 라는 어떻게 보면 첨예한 경쟁의 구도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질투심, 시기심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그가 나에게서 빼앗아간 그 무언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 대상을 선망하면 선망할수록 지금 내가 있는 위치와 그 이상적인 자아의 간극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 그 간격은 적대감으로까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 적대감이라는 감정 자체가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그런 감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초자아의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초자아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내면화한 부모의 목소리나 규범, 그러니까 이건 해도 된다 혹은 이건 하면 안 된다를 판단하는 내 안의 기준 같은 것이죠. 적대감, 공격성, 질투, 시기심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용납이 잘 안 되죠. 금지가 되죠. 적어도 권장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방어가 작동을 할 수 있는데요. M의 경우에는 투사라는 방어 기제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던지는 거, 내 안에 있는 감정들, 특히 분노, 증오, 공격성 같은 그런 너무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감정들을 나의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으로 밀어내는 그런 방어 기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하고 싶다.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한다.
이런 감정은 의식에서 사라지고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라는 형태로 뒤집혀서 경험이 됩니다. 이게 바로 편집증적 박해망상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이렇게 투사를 했기 때문에 M에게 이 여성들, 이제 유명한 여성들은 단순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은 이제 의식에서 사라지고 그냥 나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존재,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존재로서 경험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망상을 단순히 망상 수준에서, 생각 수준에서 끝내지 않고 현실에서 실제로 그 여배우를 공격하는 행동으로까지 밀어붙이게 만든 타격이 컸던 결정적인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언니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에메한테는 엘리즈라는 친언니가 있었어요. 에메가 둘째 아이를 낳은 뒤에 이 언니 엘리즈는 에메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기 시작해요. 에메가 망상이 심해져서 아이를 돌보는 게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이 아이를 돌보는 일도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는 거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었지만 에메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의 자리, 역할 이런 것들을 언니에게 완전하게 빼앗긴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언니가 집에 들어와서 완전히 에메의 역할을 다 가져간 이 사건은 에메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들끓고 있던 그런 공격적인 감정을 전면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니에게 분노를 막 느끼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그 분노를 언니에게로 직접 향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언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도 했고 에메가 사랑하는 그런 대상, 심지어는 에메가 이상화하고 굉장히 동경하는, 닮고 싶은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대상에게 내가 공격적인 감정, 어떤 분노, 화 이런 것들을 느낀다라는 것 자체가 에메한테 있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은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감정이 원래 향해야 할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는 걸 전치, 전위, 위치를 바꾸는 거죠. 라고 하는데, 이제 언니에게 향하지 못한 분노가 이미 이제 망상의 대상이 돼 있던 그런 외부의 인물들에게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위, 전치도 일어나고, 아까 말했던 투사도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에메가 이 여배우 그리고 작가를 가혹한, 정말 나쁜 박해자로서 경험을 한 것은 이 언니 엘리즈와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언니 엘리즈를 향한 증오를 내가 직접적으로 인식을 하는 대신에 그 감정을 외부의 다른 인물들에게 옮김으로써, 그러니까 전위, 전치함으로써 언니와의 관계를 내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편으로 그 관계가 잘 유지가 되어야만 내가 언니로부터 실제적인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 대가로 이미 형성되어 있던 이 박해망상이 훨씬 더 강화되고 확장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의 내적인 세계는 점점 더 심각한 박해망상으로 조직이 되어가죠. 구성이 되어가죠. 근데 이 망상의 세계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에메가 여배우를 공격하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을 때 다 사라지게 됩니다. 락강은 이제 에메가 이 여배우를 공격한 건 물론 의식적으로는 나를 박해하려는, 그 박해자를 제거하려는 그런 행동이었지만 무의식적인 차원에서는 전혀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처벌받게 만들려는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메 안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처리되지 못했던 그런 죄책감들, 자책감들이 쌓여 있었어요. 예를 들어 아들을 내가 잘 돌보지 못했다라는 죄책감, 혹은 내가 이상적인 자아, 꿈꾸는 어떤 성공한 자유로운 여성의 그 모습을 실현하지 못했다라는 좌절감, 자책감, 그리고 사랑하는 언니를 미워했다라는 죄책감 등등, 이런 감정들은 앞에서 초자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초자아의 압력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보니까 투사를 통해서 밖으로 던져내서 박해망상을 구성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책감이 해소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애매의 초자아가 굉장히 가혹하게 작동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강력한 방식이 필요했던 거고, 그거는 이제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배우를 공격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순간 애매는 이제 현실 속에서 실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무의식이 원하던 것이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책감을 부정하거나 밀어낼 필요도 없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실 속에 그녀가 받은 처벌이 그 죄책감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상도 더 이상은 필요가 없어져서 박해망상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된 거죠. 락강은 이 구조를 자기처벌 편집증이라고 불렀어요. 겉으로는 타인을 향한 공격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이제 자기 자신을 처벌받게 만들기 위한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락강이 마그리트가 공격한 건 여배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매의 이야기는 어떤 한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라기보다도 인간의 자아가 형성되는 어떤 보편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다소 극단적이지만 잘 보여주는 그런 경우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타인의 이미지, 외부에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죠. 늘 타인의 시선과 어떤 이미지 속에서 나를 확인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자아라는 게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동경하면서도 동시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한때 굉장히 선망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유 없이 거슬리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이런 마음들은 우리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적대감을 갖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 안에 담고 있기 어려운 것들이죠. 근데 이것들을 외부로 막 밀어내는 대신에 내 안에 있는 것,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직면하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그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다른 방식의 삶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자면 애매 사례 관련해서 굉장히 잘 알려진 뒷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 이제 실명으로 마그리트죠. 마그리트의 아들이 훗날 정신분석가가 됩니다. 디디에 앙지웨라는 정신분석가인데 실제로 락강에게 분석을 받기도 했는데 처음엔 몰랐어요. 그 애매 사례가 자기 엄마에 관한 것이었는지. 근데 이제 분석 과정에서 락강 초기 논문들을 접하게 되고 그 안에 등장하는 애매 사례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나를 분석하는 분석가가 과거에 내 엄마도 분석을 했었고 심지어 그 사례를 연구 결과로서 남긴 사람이다라는 그 점이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결국 앙지웨는 락강과 결별을 하게 되고 자신만의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중 하나가 피부 자아라는 개념인데요. 앙지웨는 자아라는 게 단순히 어떤 이미지로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초기의 신체적인 경험, 피부를 통한 그런 접촉, 보호, 이런 감각 속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선 락강의 이론, 락강의 입장과는 좀 상이한 다른 그런 지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흥미로운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